주제2 5.18 정신과 도시재생의 연관을 모색하는 주제인데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공동체로 붙어있군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안평환 대표를 모시고 주제2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5.18과 도시재생을 연결을 해보면 어떠겠냐 그런 말씀하셔서 갑자기 기승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예전에 그 공자님이 나이 40 부록이라는 말을 썼는데, 부록이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가치관을 뚜렷이 해서 인생을 좀 세게 살아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5.18을 기념 계승하는 과정이 투쟁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좌표, 기념 계승에 대한 좌표를 잡고 그걸 향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공부를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재생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3만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는 재생 이야기를 할 때가 됐고요. 재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인구도 감소하고 산업체도 감소하고 또 주택이 노후가 돼서 또 새로운 기능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핵심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재생까지 해보자는 건데, 오늘 저는 사회적, 경제적 재생과 5.18을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는 도시 개발을 무분별하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금 광주도 아파트를 거의 다 막 지어버리는데,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 짓는 방식에서 이제 재생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이 살아보자 하는데, 이게 요즘은 혁신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혁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재생을 뉴딜이 붙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이 붙었는데, 물론 좀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까지 연계해보자 하는 것에 뉴딜이 붙었는데, City for All, 모두를 위한 도시,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정의 부유함도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의 도시, 포용하는 경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에 뉴딜이 붙은 이유는 일자리까지 연결해보자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지금 유형은 5가지 밑에 유형이에요. 근데 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 동네 살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이 소위 마을 단위에서 전개되는 재생사업이고, 조금 규모가 있이 충장로랄지는 중심시가정, 또 광주역과 같이 좀 새로운 신경제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자체의 경제 활성화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초석도 만드는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대 보면 도시화율이 68%죠. 근데 88년도에 도시화율이 80%예요. 근데 2015년도 도시화율이 92%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화율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이웃 간의 단절과 분절, 고립, 이런 현상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제일 밑에 보실래요? 주택 보급률만 보면은 80년대 71%, 90년대 71%, 2000년도 96%, 15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102%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대략 2015년대 제 기억으로는 약 100만 채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일반 주택이 없어진 만큼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 아파트로
100만 채 정도 주거 형태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 주거 보급률도 대단히 높아져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을 주거지 전면 정비해서 주거환경 정비가 임대차 공급으로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을 늘렸죠. 그리고 도시시대가 진입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이야기가 시작됐고 이걸 본격화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고 1년에 100곳에 약 1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10조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영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인데요. 오늘 저는 이 사회통합과 일자리 방금 전에 말했던 그걸 중심으로 뭔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방금 전에 말했던 주거복지 향상, 도시활력,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과제 또한 주택정비, 노후 저층 주거정비뿐만 아니라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 경제생태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상가내몰림 현상 이런 건데요. 지금 마지막 그 상가내몰림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도시가 새로운 세력과 자본이 들어오면서 쇠퇴한 지역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이 많이 유입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양민동만 잠깐 보면 양민동이 지금 카페가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양민동 카페가 제가 작년에 한 100여 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0여 개 중에서 지역민들이 그 동네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한 20%. 나머지 80%는 다 외지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둥지내몰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서양식 레스토랑이랄지 이런 것 또 프랜차이저 뭐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쪽에 그런 현상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도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있는 겁니다. 광주는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 이건 몇 년 전에 저희가 시하고 같이 만들었던 것이 아무튼 광주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는데 연결을 시켜보자. 그리고 광주 예향, 의향, 이향을 가진 삼향의 브랜드로 가보자.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통해서 주택 보급,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주택 문제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측면과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정책적 측면은 디자인 도시로서의 정책과 그 다음에 광주다운 도시재생으로 정책 그리고 신주거정책으로서 지금 2030년도 주거종합계획이 지금 발주해서 곧 준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형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지금 관문 조성을 했죠. 톨게이트 오시다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이 전략,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고 폴리 이런 것들 쭉 진행되고 있어요.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 방향은 방금 전에 했던 광주다움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삼양이 기다린 도시재생 사업 이게 되어 있고요. 특히 그 광주다움이라는 것이 민주인권 평화도시니 이거 광주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해서 가보자 그런 것이고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보자, 주민주도 방식을 바꿔보자,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한계를 극복해서 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변환해보자. 이런 게 네 가지 방향이고요.
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단체장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 5월 달에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본격화하면서 전략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면 전략계획 속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시재생 뉴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라도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거 스마트 스트리트 뉴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지금 총 18개 분야 85개 1조 7,700억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투여되고 있고요. 광주가 도시재생 뉴딜로만 가면은 지금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12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12개의 뉴딜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지원센터, 자치구센터, 저희 같은 방위센터가 16개까지 될 거고요. 지금까지가 이제 워밍업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이야기를 집중해야 돼요. 저는 5.18과 도시재생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들은 좀 하는데 5.18 정신이 저항으로 시작한 민주인권 평화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좀 광주가 그동안에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실천해 오는 데는 집중했는데 의외로 공동체 문제는 상당히 좀 소홀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주년 이후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이 정신을 조금 더 강화 발전시키는 게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걸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계승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전국화 세계화는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5.18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결국은 세계화 전국화도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어서 주전자 뚜껑이 그 여러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전국화 세계화 지역에서 그 지역화가 제대로 안 되니 결국은 전국화 세계화의 문제가 어려운 거죠. 우리 내발적 에너지의 힘을 통해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와 맞물려서 하나 반성적 측면은 80년대 당시 5.18은 세계적인 5.18이었다. 그런데 10년 주기로 1990년도는 아시아적 5.18,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 5.18, 2010년도는 광주만 5.18로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후 저희들이 이런 이제 제 나름 반성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내발적 에너지를 강화시켜서 이걸 다시 그런 전국화 세계화로 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을 경제,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과도 연결을 해보면 지속 가능한 측면에 뭔가 답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18 정치의 재발견 측면은 저는 이제 시민군은 자치공동체로 이야기해봤고요. 주공부하고는 경제공동체, 군수대 앞에서 광장문화는 문화공동체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성에는 아실 것 같고 시민군을 왜 저는 자치공동체라고 했냐면 방금 전에 시민분들이 시민간 자치적 어떤 우리가 생활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거리에서 저렇게 현장에서 했지만 지금 우리는 골목과 마을에서 이 자치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먹밥인데 5.18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것이 주먹밥이죠. 주먹밥은 밥이 뭐냐면 밥이 경제거든요. 그리고 밥이 평화입니다. 그 벼화변의 입구자가 평화할 때 화자잖아요. 그 밥이 평화거든요. 밥이 평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먹밥을 경제공동체로 현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마을기업과 같은 이 경제공동체와 5.18을 잘 구체적 대안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거와 잘 연계를 돼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마지막 분수대, 저희 마을 공동체 하는 사람들은 분수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수대 공동체. 이 분수대 공동체를 통해서 광장 문화가 당시에는 발달됐는데 지금까지 광장 문화를 이 분수대에서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의 단위, 현장의 단위. 그래서 마을과 골목에서 이 분수대 공동체가 직접민주주의로 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화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혈은 나눔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가실 거고요. 횃불은 지금 상황에서는 촛불로 마을 촛불과 같이 생활 속 작은 민주주의 운동 이걸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활 속 작은 민주주의, 골목 민주주의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제가 마을에서 이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해봤거든요. 이 인생을 제가 공동체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던 끝에 공동체를 어떻게 생활 속 현장 속에서 구현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이 마을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20여 년 동안 보면서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세 가지 공동체가 결합되지 않으면 반드시 가다가 작아진다. 잘라나가. 그게 첫 번째 제가 말했던 자치공동체. 시민군이 했던 자치공동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치적 힘으로 스스로 하겠다는 그 의지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마을 기업을 하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자, 도시재생을 하자, 뭘 하자 해봤자 자치가 기반되지 않는 것은 사상유곽이에요. 두 번째, 자치공동체, 시민군의 자치공동체가 두 번째 경제공동체로 엮어져야 되는데 자치공동체는 가치지향적이고 이념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치공동체가 어떤 강한 고리를 엮어냈을 때 지속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고 생각하면 경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에 기반한 이 고리가 강하게 엮어졌을 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을에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하자고 하더라도 처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공동체를 중요하게 보고요. 세 번째 문화공동체, 아까 지금 광장문화, 분수대 공동체 이야기했는데 이 광장문화, 분수대 공동체의 문화가 마지막에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이라고 보는데 문화적으로 이를 접근해서 재밌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좋은 문화가 문화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5.18 속에서 시민군이고 주먹밥이고
분수대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는 도시 자체가 5.18 자원이면 전체가 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5.18과 연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억하고 보존하고 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두는데 이게 도시재생과 잘 연결을 시키면 뭔가 좋은 답을 찾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던 민주인권 평화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 중에 우리가 소홀했던 게 뭐냐 공동체 정신이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지금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했을 때 저는 공동체 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재생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들 또는 시민들이 고립되고 단절되고 분절된 관계가 소통과 관계성 회복으로 나타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5.18과 시민사회가 소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5.18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체 재생을 중요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 5.18을 연계하면서 도시는 뉴딜이잖아요. 뉴딜이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5.18의 문제를 가치적이면서도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투쟁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까지 연결을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뉴딜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도 사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그래서 산업재생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5.18 유적지가 29곳이지만 29곳의 그런 것들이 이 향동에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영어가 오기가 있었잖아요. 읽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보이도 안 해. 밤에는 조명도 없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재생 문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동체 재생, 그 다음에 사람 재생, 공간 재생 이 세 가지 재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5.18과 도시재생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었고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기념파크 또는 국군통합병원을 치유와 힐링의 기념파크. 아시다시피 광주는 지금 치유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저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광주가 가장 중요하게 발휘할 치유 기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3세계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부상자들이 광주에 문을 두드리면 누구나 광주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의식화를 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가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인권 운동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다 무료로. 근데 저는 10년 전에 그 병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들었고 그러니까 한방을 통해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십자사 택시 운전사에 나왔기 때문에 좀 고민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천 시민 아파트는 지금 도시재생 하다 보면 공공성과 사업성의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부라도 그래도 보존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전일 빌딩 뭐 다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뉴딜과 연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와 연계하는 겁니다. 이건 이우영 교수가 예전에 말씀을 하셨던 건데 구도청과 ACC를 중심으로 해서 18개의 골목이 있다. 그 18개의 골목을 잘 활용해서 ACC와 연계하면 좋겠다. 그런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 18개의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 도시를
골목마다 이렇게 방콕 거리, 상하이 거리, 도쿄 거리 다 해서 골목마다 그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빈집을 활용해서 이 상가를 만드는 것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없냐. 그리고 내 고향 24시의 방송 앵글을 통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반영을 해보자.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방콕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물축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골목은 그때 그 축제 기간 동안 똑같이 거기에서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내 고향 24시든 김재동의 뭐 지금 저는 TV를 거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뭐 1박 2일이든 뭐든 뭘 TV에 좀 타게 하면 광주에 그런 재밌는 것이 있었어? 먹을 게 있었어? 그러면 KTX 1시간 30분 타고 여기 왜 안 올까 싶어요. 그래서 KTX를 타고 광주에 왔는데 무등경에 야구를 보고 또 양산 발산 창조마을에서 좀 투어를 하다가 광주에 갔더니 재미있는 청년들이 볼거리들이 나네. 그래서 거기까지 청춘열차 기차를 타고 거기에서 광주에서 재미있게 청년들끼리 놀 수 있는 것을 하다가 걸어서 ACC까지 와. ACC까지 오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근처에서 밥을 먹어. 좋은 밥을 먹고 배를 먹다가 배가 좀 끝이야 되니까 양민동 커피숍에 가서 또는 동명동 커피숍에 가서 뭘 할 수 없을까? 쓸데없는 생각들만. 아무튼 그렇게 뭘 쓰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빈집을 지금 동구가 제일 많은데 지금 많이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아파트 지어져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리 빈집을 매입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림을 못 그린 겁니다. 실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5.18 해설사들이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5.18 당사자들이 이 해설사 일로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상당히 감동적일 것이라고 봐요. 당사자들이 5.18 해설사를 한다.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안성대 장로님이 언제든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당신께서 어디서 뭘 했다 이것을 거기 그 자리에 계셔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공공근로와 같은 형태로 가면 어떨까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지금 83세인데 일주일에 3번을 공공근로 나가셔요. 아침에 8시인가 아침마다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나가셔서 1시 몇 분에 돌아오셔요. 이게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3일에 40만 원인가 통장 찍히더라고요. 근데 엄청 기분 좋아하셔요. 일단 일이 있어도 좋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늙지 않아요. 그리고 용돈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힐링 치유 문제도 일거리를 주면서 힐링 치유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문제를 좀 당사자들이 5.18 해설을 실감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5.18 자원도 활용하고 5.18 당사자들은 지금 어려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하시면서 풀도록 하고 그것 자체가 광주 성장을 돕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해봤어요. 근데 인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원고를 쓰다가 과연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했더니 지금 870기가 5.18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며요. 그럼 지금 몇 기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하고 있냐고 제가 이제 인원을 감당을 모르겠으니까 대충 추측을 해볼 때 지금 1000기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1000명 정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1000명 정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1000명이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성민 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딱 만들어놔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하지. 처음에 어여병 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봤더니 뭐 돈이 났다 1년에 40억인가 하더만요.
1000명이 12개월, 12개월 하는데 40억이 왜 들어? 저는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이렇게 사전에 뭐 설명도 오고 뭐 공개 모집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이분들이 복장은 멋지게 해줘야 돼요. 지금 서울의 안국동에 가면 지금 한지 모르는데 그 빨간 조끼를 입는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분들을 만나면 통역이 가능해요. 모든 언어로 통역이 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5.18 통역사를 해야죠. 근데 이제 복장을 너무 좋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폼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곳을 유적지가 있는데 어째 29곳일까 30개면 좋을 건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000개의 이야기를 담는 마을, 인공 마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엮어내고 그 이야기가 지금 5.18 해설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그분들은 일자리를 갖고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면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제 결론은 이제 제안도 드리는데 아무튼 이것은 뭐 당하니까요. 주목밥은 그래도 이용섭 시장님 들어오셔서 뭔가 새로운 상품화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장이 한 10개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전조등 켜기는 저는 제가 참 이거는 강조하고 싶어요. 광주를 갔더니 톨게이트만 지나면 광주 차들은 불이 다 켜졌더라고. 그렇게 좀 만들 수 없습니까? 5월달 한 달 만이라도 광주 사람들은 특이해. 뭐 그런 거 드라이브스루 깨어있는 광주시 기념품은 요 지하 2층인가 4층에 뭐 기념품 파는 것은 우리가 제대한 거요.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하는 것은 아시아 최고 직접 민주주의 도시를 선언하고 싶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왜? 마을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5.18 정신을 일상화 생활화 하기 위해서 이 광주 사람들은 진짜 특이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 근데 또 더 큰 일은 마을에서 시민총회를 해가지고 마을총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행정한테 돈 주라 말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더라. 참 특이한 동네 사람들이더라. 나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그걸 보기 위해서 올 사람들이 천지지. 기업 유치해서 기업이 지금 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랄지 아파트 총회.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후 어떻게 시민사회가 대처할 거냐 논문을 쓰다가 그것 때문에 제 이 글이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콘서트를 하고 그 마을 총회도 아파트에서 총회 못 온다고 하지 말고 베란다에서 총회는 두드리면서 총회하자.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가보면 큰 골목회의랄지 마을 총회가 완전히 몸에 배서 이 양반들은 참 묘한 문화가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 최고, 아시아 최고 어떤 직접 민주주의 도시로 만들어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 그래서 이렇게 총회도 하고요, 베란다 콘서트도 고민해봤고요. 요즘에는 저희들 총회 하는데 재작년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저희 센터가 돈을 받아가지고 마을 척척이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의제를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 마을 척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결정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을 척척 두드리면 바로 핸드폰 번호만 누르면 입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이제 마을에서 총회가 되니 전체 시민총회가 민선 6기 때 됐죠. 이런 것을 좀 더
상품화 시켜야죠. 이거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거세 맞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란치 개마인데라는 총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광주는 더 멋지게 해야죠. 세 번째는 전국화, 세계화, 다시 지역화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화에 저는 이런 걸 고민했어요. 27주년 때 제가 행사위원회 사무처장인가 뭐를 할 때 1000개의 텐트를 쳐보자. 그래서 1000개의 이야기를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없냐. 그래서 장소도 사무치고 그래서 해가지고 광주 사람들은 5.18분만 되면 청년들을 텐트로 불러다가 1박 2일로 주먹밥도 다 주면서 할 수 없느냐. 처음에는 518개로 했다가 나중에 1000개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주 사람들은 골목에서 일이 생기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 골목에. 근데 반드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더라. 그리고 기록을 보관하더라.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총회를 하더라. 마을총회를 반드시 회의록으로 남기더라. 그게 자원이 돼가지고 광주로 안 올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러. 그래서 민주적 회의록, 공운동, 골목회의록, 동네회의록.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면 어쩔까. 그리고 광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정, 지역, 마을 전체가 그런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뭔가가 몸으로서 체화돼서 실천하더라. 이걸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갖고 있던 상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인이 말했습니다.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공동체가 광주 공동체가 지속되잖아요. 자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민구로 자치공동체, 주먹밥우 경제공동체, 분수의 공동체의 문화공동체 이 세 개의 정신을 당시 5.18의 당시의 정신이 현대사회 속에 그대로 녹여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청년들하고 꼭 호흡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5.18 행사위원회에 특별히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과거의 5.18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미래의 5.18을 가지고 고민해야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단체가 YMCA였는데 YMCA 설립을 했던 분이 오방 최영종 목사님이셨어요. 그 오방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어르신들은 맨날 오방 최영종 목사님이 거린 돌보고 큰 걸 강조하셔서 그 정신을 깃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젊은이들한테 말을 해서 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냐고요. 와서 이 YMCA 앞에 오방빵 팔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오방빵 하는 것을 기념관에 만들어야 된다고 봤어요. 와서 오방빵을 먹고 젊은 애들이 먹으면서 왜 오방빵을 먹었을까? 오방 최영종 목사님 때문에 먹었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접근 방식이 과거식이죠.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재작년에 가면 청년들하고 토론하는데 우리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연계한 일자리 창출 5.18 해산사, 당사자도 5.18 해산사,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마을경제 마을경제 접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0개 이야기가 있는 마을 기동사업 이런 걸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8과 도시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을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먼저 발표문을 토론을 주신 박홍원 선생님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원 선생님은 건축사로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전인들이 이사업 리모델링 하는데도 상당히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5.18 사전공간으로서의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등등 그런 문제의식, 창의성,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지 등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그 아이디어를 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박호근 건축사님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홍근입니다. 이 공간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아해하면서도 왔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 일들에서 생각의 차이, 시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축 분야에서 전일 빌딩 재생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셨던 자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그렇게 실현이 안 되고 지금까지 보면 거의 물리적인 그런 재생들만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빌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 인문적, 역사적 그런 어떤 재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혹시 옥상을 관심 있게 올라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장에 놓는 것들을 도심에서 어떻게 그 플랫폼, 마루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그래서 이제 옥상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접근 방식을 어떻게 건축가들이 또 바라보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토론에 넣었던 것은 도시는 무엇으로 이렇게 사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어떤 건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생된 5.18 관련 강주 유적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도시는 기업의 보고다, 역사를 품고 있는 창고다. 그 어떤 역사의식,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아까 지하수에 흐르는 것처럼 이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후손들에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간 속에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발주자께서 쭉 재생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재생하고 복원, 잘못하면 우리가 재생을 한다고 해서 어떤 박제된 것을 복원하는 그 룰을 범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덩어리의 시간과 사람, 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입혀졌을 때 그 장소와 공간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 이전에 어떤 물리적인 재생으로 끝나는 것들을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복원이 아니라 장소를 어떻게 하면은 재창조할 것인가. 그 창조에는 가장 크게 인문적인 사유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재생 이게 하나라도 빠졌을 때 이거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재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재생을 하는 게 우리 사적지, 강주의 어떤 유적들이 도처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그 한 곳이 제대로 됐을 때 그 주변으로 파급 효과는 클 거다. 그래서 재생에서 침술요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아픈
근데 침을 직접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데다가 침을 와서 몸을 회복하는 것처럼 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전임주님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공공 건물이 어떻게 많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방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전일 아카이브가 됐든 또 표지서 하나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의 흔적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문화 인문적 재생이 되고 또 사람 또한 그에 따라서 재생이 되는 그런 시선들을 좀 달리 갖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좀 이렇게 5.18 사적지와 도시 재생하고 연계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갖고 강주 5.18 사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그래서 전라도 감찰부가 강주로 온 것만 해도 100년이라고, 아까 이제 동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천년의 역사가 있는 고려시대 읍성에 있었던 흔적들이 강주에 있다. 그것과 연계해서 5.18 사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후손들한테 이런 것들을 강주 5.18 정신, 강주 정신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 200년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40년, 50년 된 이런 건물들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 하면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강주의 흔적으로서, 기억으로서, 정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주 5.18 정신, 강주 정신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용서, 화해, 승화 이게 일상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JTBC에서도 이 강주 흔적을 뉴스를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예전에 이해 당사자만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정말 일상이 됐고 이제 역사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이구나. 여기에서 나왔던 국군 광천 시민 아파트라든지 다양한 독두서적이라든지 MBC 방송국,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제 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토론회 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해서 그 역사적인 사적지들을 이제 정말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편리성, 기능성만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을 이거를 도시의 자산으로 묻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 정신의 주요 사적지가 그냥 복원된 것, 복원될 것, 아니면 재생된 것, 재생될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봐서 29개를 정말 다 이게 진주로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제일빌딩이 되고, 광천도 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역사까지 다 함께 아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주의 최초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라든지 국군 강주병원, 아까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사야 되겠죠. 아까 이렇게 발제하신 분도 하려고 하면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흘렸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법을 뛰어넘는 어떤 결단들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하면은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은 이 기억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입 빌딩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3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2011년도에 전입 빌딩을 강주도시공사에서 샀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민간이 이 건물을 그때 샀다 하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존치가 됐을까? 아마 경제 논리로 간다 하면은 아마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흘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게 원래 목표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정말 철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가지고 이게 탈원이 발견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사정은 발견된 만큼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이거를 연결할 것인가? 그걸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획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미치도록 기획하라고 적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른 재생사업 하면서 특히 사정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가. 이 건물만 보다가 설계할 때 그런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어떻게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기획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세대한테 두터운 자산으로 지금 물려주지 않는다 하면은 아마 저도 고등학교 생활 때 5.18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은 당사자들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흔적은 남는 거죠. 이 흔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 나가고 교훈 삼아서 미래 지향적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되고 그런 전략들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용 방법은 다양하고 건축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주만의 것, 이 강주만의 것이 세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갖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세계적이다는 것에 대해서 강주만에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 저는 교도소 어떻게 재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강주에 아주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지역사회에서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집단 지성이 있어야 된다. 재생한다고 해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철학, 문화 정말 사회가 모든 분야 사람들이 이거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집단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이 이때 검증되지 않은 집단은 잘못 방향을 잡았다면 정말 많은 손해 또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집단 지성들이 정말 화학적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공공건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정이 주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일비를 보든 다른데 이렇게 공공프로에 참여해 보면요 주무관하고 담당 계장이 주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의 능력이 10 전문가 그 이상이다. 그만큼 행정의 어떤 재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인은 우리 주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확보하라 실천하라. 이 확보하라는 것은 어제 저녁 JTBC 뉴스를 보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광주 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를 좀 조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무엇인가 일단 계획이 안 섰다 할지라도 그 사적지들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장소하고 공간을 문화 컨텐츠화할 수 있도록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개혁연대, 친구연대도 계시고 이제 보호별 당사자분들, 저도 또 이제 그때 같은 지역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도 한 발 밖에 있지만 이런 사적지가 재생이 될 때 저는 이제 건축적인 입장에서요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많이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면서 문제 제기하고 소회를 말씀드리는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안태환 발표자의 발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문제의식, 또 과정, 그리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방법적 문제까지 문제의식을 굉장히 세밀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5.18 기념사업 관련해서 5개 된 계획을 5개 된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면 매년 해야 될 그 단계를 과제를 설정해서 그게 단순한 연구 용역 결과물이 아니라 그걸 실행을 하더라고요. 행정을 책임지고 나라니까. 그런데 이 5개 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면은 연관된 단체 의견서도 사실 비난을 안 합니다. 안 하면 굉장히 가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 5.18의 사적 공간 관련해서 이걸 임기응변으로 혹은 문제가 터지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와 연관해서 5.18 사적 전체와 연관해서 계획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됐으면 그러면 바로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인데요. 전남대 NGO 협동 과정에서 좀 일하고 계신 정호희 선생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입니다. 이게 상당히 받아보고 나서는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면서도 쓰고 밤에 쓰다가 자고 막 이러다가 아침에 문자를 주셨는데 넣지 못하고 그 후로도 계속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거칠 수 있다. 내용상에서. 두 번째로는 저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 횟수로 하면 이제 벌써 여기를 나간 지가 한 17, 18년? 그리고 완전히 이사해버린 것은 한 18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살고 계시면서 일상으로 신문과 언론, 방송 매체에서 항상 5.18을 이렇게 소재로 다루고 기사화하신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저희 같이 특별한 목적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그 시각과 단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입 말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게 아주 복잡 미묘하게 저한테는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면서 저는 이제 촬영산맥 이후에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흔히 말해서 그 전라도의 정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꾸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저의 사회적 존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슬리시거나 아니면 저자가 왜 저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되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깔아드리는 거니까 접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발표문을 하고 나서는 그냥 던져놓고 합니다만 오늘은 정확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18 정신의 변천과 전유의 합의라고 제가 썼습니다. 광복 이후 민주주의를 의제로 전개되었던 집합행동들 가운데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충격을 미쳤으며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했던 사건은 아마도 5.18 또는 5.18 민주화운동, 5.18 민중항쟁 이게 선두에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두고 토론 한번 하려고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어떨 때는 민중항쟁을 했다가 박쥐같이 그렇게 여러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 5.18은 국가폭력이 항거하는 방식과 형태에서 특별했으며 전무후무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시민항쟁에서 총을 들었던 유일한 사례, 무장을 했던 유일한 사례가 5.1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민주화를 이끌고 주동했으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미답지를 걸었고 또 길을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에도 계속 중이며 미래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이고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18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연고성이 깊이 배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연고성은 다면적이었고 다성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과 중단부적 권력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담과 멍해의 낙인이었고 때로는 자긍심이었으며 때로는 변화를 촉구하고 방향을 안내하는 구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첩되거나 서로 상호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에는 세계적인 차원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아시아 냉전체제가 다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껏 다른 곳 아닌 광주와 전남을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5.18이 발발했던 역사적 환경과 시대적 맥락을 우리는 항시 인용을 했고 여기에서 5.18의 성격을 이해하고 정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별한 공간성과 담론을 갖게 됐던 것은 뭐라 해도 5.1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1일 5.18은 이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던 바 신군부에 의해 규정된 낙인과 성격을 벗어나고 재규정하는 것은 최대한의 주된 당면과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는 5.18의 성격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것을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만 89년 5월을 맞이해서 강만길 선생님하고 송민수 교수님이 광주 민중항쟁을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표현법을 뭐라고 했냐면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이 5.18 정치는 사실상 민주화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연속과 흐름에서 해석되었고 과제와 다를 바 없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18년이 흐른 2007년 최장식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에서 민족, 민주, 민중에서 평화와 인권으로 광주항쟁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평화와 인권이라는 거대 담론이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13년이 흘렀습니다. 5.18은 40년 동안 변화를 부여했고 성격의 의미가 부여되었고 재성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의 성격과 의미는 5.18 정신으로 압축되었고 공시화되었습니다. 5.18 정신은 대중동원에 의한 급격한 사회운동이 퇴조하고 모른동을 매개로 전개되던 다양한 목표들이 달성되고 약화되면서 재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5.18에 대한 새로운 성격 부여와 해석을 요구했고 무게중심의 이동을 촉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제도의 심화와
정비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정 시점부터는 5.18 정신을 광주 정신으로 동일시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서 이 광주 정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분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개념이 혼용과 일체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예기치 않은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18 정신을 광주 정신으로 등치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가 있죠. 자기국화하기는 좋지만 사실은 지금 내 이야기하는 세계화 전국화의 개념들을 축소시키거나 전유하는 효과도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분명히 고민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권력관계의 변화로 5.18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주목을 받게 되자 5.18 정신에 대한 해석과 고찰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 정신은 초기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자장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력 응집성은 약화되는 양상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내용과 개념은 달라졌으며 동일 용어일지라도 강조하는 의미와 기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에 수긍하고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가 되고 있음도 사실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얘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썼던 것은 오늘의 주제가 5.18 정신이고 이걸 어떻게 40년 이후에 개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방향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온 5.18 정신이 사실은 같은가 다른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5.18 정신에 관한 얘기가 기념사나 추념사 각 행사에서도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주교 행사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내꺼도 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5.18 정신 키워드 검색해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공감이 됐을까, 내 마음을 울렸을까라는 생각에서는 너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거나 내 거다 할 수 있으면 그걸 5.18 정신을 생각하겠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몇십 년을 산 부부간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하는 것과 저녁에 생각하는 거 달라지는 거 아닌데 이것을 일적으로 고통을 안아간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서로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5.18 정신으로 불러온 수많은 실천과제 사업, 담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수고와 고민, 그리고 누적되어 수십 년의 삶 속에서의 경험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전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도시지성과 다른가? 결과물인 거죠. 제가 보고 다니는 제가 사는 지역, 서울, 인천, 대구 이런 데서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상 혹시 겹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 비슷한 보고서들이 누차 나오는데 서로 끌어다가 막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은지, 혹시 이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충과 심려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중단되어도 이게 자생력을 갖고 유지되면 작동할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인의 시선을 조금 봐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재생 관점에서 올팔 정신을 접목하려다가 애쓰는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그들만의 잔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이 약간 회색풍자 같은 사람들은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경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5.18을 활용한 도시재생이나 독점이나 점유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자족적이고 지역화된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두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성과와 제도의 강박이 있지만 그렇게 흘려갈 때 나타나는 전국의 유사성과 상동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서 아까쯤에 그 5.18 사적지 얘기 많이 나오시고 5.19 얘기 나옵니다만 또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원주의 5.19를 가지 않는 일이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은 우리의 체험 속에서 만든 기록을 상관이 없어요. 시위할 때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누구도 걸어서 그 길을 다녀본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사 만든 사람도. 그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차와 길을 길했던 거예요. 세팅을 할 때 길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척사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체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마을, 많은 이 길, 이런 것들은 사라졌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길을 복구하는 거거든요. 경험 속에 있는 길이고 몸속에 체험되어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게 몸속에 들어오고 경험과 기억 속으로 녹아들 수가 있는데 올길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운영되지가 않아요. 5.18 때 하는 사적기 답사 프로그램도 이 근처라든지 도처 중심이라는 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수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에 저것이 유지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사용되지 않는 길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길을 내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돈 잡아먹는 배우자리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18 정신을 활용한 측면에서도 접근할지라도 근현대의 역사성과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는 5.18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랜 동안 일상과 삶,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사건들이 연속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5.18을 이렇게 딱 빼내는 방식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상징성이 강한 것이 5.18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두터운 역사 스티가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그곳이 갖는 두터운 역사 스티가 할 때 그것을 활용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80년 5월 바로 현재의 필요성과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외교와 고찰도 필요하다.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5.18은 이 지역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고 다른 데는 가질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5.18을 적용한다는 거.
그건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외부에 사는 사람이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광주를 방문할 때 제가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하면 제 프로그램 속에 5.18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다 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번에 안 갔으니까 다음에 와서 여기를 보러 가야지. 그렇게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그 한옥마을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이런 데가 지금 자꾸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난다라는 스트레스를 나오고 있죠. 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보고 있다. 아끼는 만큼, 소중한 만큼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데나 누구나 그냥 무작정으로 막 아무데나 붙이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가치는 낮아지고 의미는 희석되고 그런 현상들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과거냐는 거죠. 내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과거는 어떤 과거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떼고 변사형으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다양한 역사의 현상과 특성들을 그냥 일반화시켜버린다고 할까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보통명사화 시켜서 누구화 시켜서 아무데나 써버리는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농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5.18 얼마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상 제가 외부인 시선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단초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만 조금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평환 발표자께서 혹시 몇 가지 마무리로 추가 말씀하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뭐 덧붙이기보다는 두 분 말씀 속에서 배운 것도 너무 컸고요. 그리고 또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뭐 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네, 김상호 선생님 한 말씀. 실은 제 오늘 약간 주제가 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경청을 했는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평소에 늘 있는데요. 5.18과 이렇게 연계해서 도시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새롭게 이제 만든다고 할 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있는 많은 거리들, 물론 정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리들의 역사를 5.18이 점유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주의 역사에서 5.18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을 또 굳이 우리가 폄하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균형을 너무 이렇게 균형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는 광주의 많은 거리들에 5.18과 관련된 인물들, 그 다음에 5.18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이름을 붙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안평환 선생님께서 발제하실 때 제가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하고 경청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물론 제가 사석에서 한두 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도청학광장은 그냥 뭐 누구 거라고 전유할 수 없으니까 5.18 광장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거리, 사실 뭐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붙인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하사로도 있고 뭐 인마고도 있고 다 한데, 예를 들어서 왜 광주에 윤상훈로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명록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없잖아요. 이제는 그걸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건물 저 도시 재생 사업 또는 도시 공동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아까 저는 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러 밖에 있는 거 다 비슷한 거리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닌가, 저도 평소에는 고민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라도 무언가 광주의 어떤 거리, 광주의 어떤 마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무언가 역사와 좀 맞닿아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는 무언가 시민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어떤 거리는 5.18 당시에 어떤 역사 또는 어떤 사람과 같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 그분들의 이름을 이제는 붙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스토리를 엮어서 역사가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상징화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역사와 그런 인물과 연계된 것이 필요할 텐데, 어제 그 윤상원이라고 하는 KBS 다큐를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윤상원 열사가 윤상원 당신을 그렇게 해준 것을 동의를 할까, 살아계신다면? 그건 안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건 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건 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기는 또 그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예, 첨언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서양 가면, 우리 유럽 가면 어느 도시 가나 괴테가 쉴러 광장 이런 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 간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한마디 더 보태면 광주에서 5.18에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 전체에서 사실은 광주에 전태일 광장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광주가 좀 선구적으로 이제는 역사를 기리는 어떤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전두환에게 우리가 5만 평을 받은 것 중에서 무박사로 박강태 시장이 8천 평을 팔아갖고 12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서 붕괴했는데, 그게 이제 전일 빌딩을 산 민천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광주 시민의 집단 배상의 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지한 토론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까 우리 조진태 성님 이사께서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시민의 호흡으로 항상 여기에서는 5.18에 대한 그런 정말 정신 계승, 그때의 현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작가 김영기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사적지 문제에서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일상화된, 그러니까 늘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5.18이 사적지인데, 그 공간에 가면 매번 쓰레기가 차있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지난해 사적지 순회를 해서 결국 이제 12월 달에 하나 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기가 나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고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40주년 때 어떻게 한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JTBC에서 결국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때렸죠. 때렸는데 뭐냐면 사적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공간입니다. 공간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느냐가 최대한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통영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통영은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고등학생들과 함께 그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춘수 동상도 아주 멋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그런 공간입니다. 5.18 사적지가 왜 그런 공간이 안 될 수 있냐? 사람들이 무관심해 그냥 집 앞에 있으면 당연히 쓰레기 버리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말은 5.18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적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 이건 김한봉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20년 전에 그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도 시민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개인 인물은 절대로 안 된다. 5.18은 그 당시에 살았던 대다수의 광주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한 15년 전인가 제한사항으로 해서 아마 시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해서 뭐 윤상원이 안 되냐 아니면 저기 박관인이 안 되냐 명철이 안 되냐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건설교통부 그게 기관이 돼요. 광주광역시에 또 건설교통과가 있고 뭐 몇 개 단계를 거쳐야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개인의 우상보다는 그 당시에 80만의 5.18, 80만 광주 시민들의 5.18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5.18 사적지 저 매번 돌아요. 오늘도 돌았어요. 5월길.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 왜 5.18 그때가 몇 년 전이니까 아마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따뜻하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5월길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아니 시민들이 가깝고 친근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어야 되는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안성리 여사님이 그 안평환 의원님이 청계의 스토리를 만들면 참 좋겠다 했는데 5.18 묘지를 가보세요. 어느 분 묘지에는 잔디가 말라 있습니다. 잔디가. 그런데 거기에 묻히신 다른 분들은 가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 갑니다. 스토리가 없습니다. 특정 개인의 스토리만 엄청나게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5.18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의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다양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에도 5.18 제가 정호기 박사님하고 2015년도에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하나도 지금 실천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놓고 40주년 맞이하고 또 앞으로 40주년 이후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부터서라도 반성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 지근하시니까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잡힙니다.
아쉽지만 오늘 두 차례에 예정되어 있는 토론의 첫 번째 순서인데요. 5.18 4.10주년 이후 40년 이후 무엇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주제 1, 2 독보적 사건으로서 5.18을 철학하게 하고 5.18 정신과 도시공동체 연계 방향 모색 두 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했습니다. 오늘 27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2시부터 이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또 집중 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함께 잘 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길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차례 토론을 끝날 게 아니라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긴 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한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